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결국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 나스닥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나스닥을 옥죄고 있는 상황은 국채 금리와 같은 내용들일 텐데, 자, 지금 해외 증시 상황 속에서는 헝다그룹의 파산설,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 미국은 셧다운과 그 다음에 국채 금리, 그리고 부채 한도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한 골자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해외 증시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재료들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10개의 주식을 샀다면 9개가 하락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개를 샀는데 9개가 하락이면은 끔찍할 것 같긴 합니다만, 최근 주가의 흐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 내용이다라고 또 납득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카가 공모 가격을 하단 밴드보다도 더 낮춰서 잡아냈습니다. 25,000원에 공모 가격이 확정이 되면서 오늘 그리고 10월 1일까지 이 공모주 청약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자, K카 같은 경우가 왜 공모 가격 하단 밴드로 이 가격이 낮춰지게 됐는지, 또 그렇다면 공모 흥행에 또 실패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앞서서 청약했었던 종목들은 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자, 9월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이번 주는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주가가 떨어지면서 네, 좀 안 좋은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었죠. 자, 지금 월말이기도 하고 또 분기 말이기도 하고 이런 복잡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쯤이면 이제 좀 반등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걱정거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 상황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다우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0.2% 오늘 상승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24%입니다. 전일 낙폭이 컸었던 것에 비하면 오늘 반등이 조금 불만족스럽죠. 네, 일단은 상승에 대한 기조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또는 이제 하락을 멈추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갔습니다만, 좀 더 많이 좀 오르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우지수가 오늘 한 1%대 상승하고 나스닥이 1.5% 정도 상승했다라면, 괜찮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뭐야, 어제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냥 조금 주춤하는 것 뿐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일단은 하락세를 멈췄다라는 것은 또 다른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을 멈춰야지만이 상승이 또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을 가져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한번 천천히 찾아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와 나스닥 둘 다 모두 횡보 흐름, 즉 혼조세로 마무리됐다, 그냥 보합 수준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은 급락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재료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중국 쪽 재료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이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중국 쪽 이슈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헝다그룹이죠. 지금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에 몰린 중국 2위의 부동산 그룹, 이렇게 돼서 이제 헝다그룹이 실질적으로 이제 채권 이자를 갚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파산을 막을 것이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2의 리먼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말들 많았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급한 불은 끈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지금 은행 지분을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은행 지분, 이 성진은행이라는 그 은행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1조 8,3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금액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그런 채권 이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단은 안정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개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성진은행에 대한 매각을 실제적으로 이제 국유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은행에서 그 지분을 사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물론 이제 총 부채가 350조 원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1조 8천억 이 정도 가지고는 네, 뭐 간에 기별도 안 가겠다 되겠습니다만 당장 이제 금융권으로 퍼지는 어떤 부담감들을 줄였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성진은행이 빌려서 쓴 돈에 대한 어떤 그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에 지분을 매각을 하고 또 그 매각 대금을 전부 다 은행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다. 그래서 금융권으로 퍼지게 되는 이런 어떤 부담스러운 내용들은 막아내고, 그 다음에 기업도 파산에서 벗어나는 그런 형태, 여기다가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사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헝다그룹에 대한 어떤 급한 불은 일단 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헝다 파산에 대한 내용들은 당분간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다시 떠오르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심각한 전력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발전소 석탄 재고량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석탄의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뭐 그동안 호주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석탄 수입이 좀 안 됐었던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친환경 뭐 등등등을 뭐 조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뭐 석탄을 이 탄소와 같은 그런 발생물을 줄여라, 환경오염 줄여라, 뭐 이런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소비를 하기 위한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석탄이 지금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전력난이 문제가 되면서, 이 전력난이 왜 문제냐? 뭐 정전되면 촛불 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공장이 돌아가지 못해요. 중국의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해외 시장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의존도가 아무래도 좀 높았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세계의 공장이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이 뭐 전력난을 통해서 공장이 하루 쉬어버려, 아니 며칠 쉬어버려, 이렇게 된다라면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중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전력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장이 뭐 그 스톱이 되고 뭐 이렇게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기 위한 뭐 다른 조치들을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은, 자, 중국이 공장이 스톱이 됐을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하락, 그 다음에 전 세계 경기 하락, 중국이 정전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식으로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석탄이 안 되면 기름이라도 갖다 떼야 되겠지, 뭐라도 갖다 떼겠죠. 뭐 나무를 갖다가 떼든 아니면 뭐 손으로 발전기를 돌리든 뭐 아무튼 간에 뭘 하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미미한 어떤 충격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시장 전반에 걸쳐 가지고 뭐 경기를 떨어뜨린다거나 그런 쪽으로 가게는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난에 대한 문제는 일단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겨울철 다가오기 때문에 최근에 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움직이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쪽으로 타겟팅이 되는 부분인데,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쪽에서의 깜짝 재고 증가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 뭔가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있겠습니다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이 중국의 전력난이 뭔가 큰 영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너무 과장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는 당장은 이제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헝다 쪽은 문제가 좀 해결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력난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로 번지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같은 첨단 사회에서 전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결책을 어떻게든 찾아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미국 쪽 한번 볼까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셧다운, 제가 어제 그 마감 시황에서 한번 이야기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자,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려고 했었던 그 미국 그 의회에서, 공화당이 지금 반대하고 나섰죠. 부채 한도 증액은 절대로 안 되겠는데, 지금은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불, 즉 10월 1일부터 당장 진행될 수 있는 이 셧다운이라도 막자 해가지고요. 그냥 임시 예산안만 단독적으로다가 표결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또 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셧다운 그다음에 디폴트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시면 일단 셧다운은 먼저 막고 그다음에 디폴트는 한 18일 10월 18일까지는 쓸 수 있다고 옐런이 말했잖아요. 이 옐런이 말한 이 기간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고 메시지가 아니라 거기까지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 이 법안 처리에 의해서 또는 이런 그 보여주기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한적인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때까지 이들 싸우고 어쨌든 그 전에 해결책만 내놔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셧다운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입을 모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화당에서는 이거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무난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 예산안 통과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대치는 나올 수 있겠고요. 자, 대신에 이런 뉴스가 나오겠죠. 임시 예산안은 통과되었으나 디폴트 우려 여전히 남아 뭐 등등등 이런 제목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이제 다음 주 이제 10월달 들어서서 첫째 주와 둘째 주 북적북적 되겠죠. 자, 우리도 만기일이 이제 10월달 둘째 주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한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가면 좋겠지만 횡보를 통해서 또 답답한 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구간들 하지만 그것들 해소가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침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뭐 대충 악재들 다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뭐 셧다운과 부채 한도 이 디폴트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 기간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해소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치 되었었던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게는 다시 원상복귀 해줄 수 있는 어떤 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아, 좀 걱정했었는데 잘 해결됐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함에 따라서 뭐 거기에 대한 국채 금리 상승이 있었지만 어제 이제 보니까 1.6%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5%대로 좀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좀 다시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담감을 느꼈었던 부분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과 뭐 국채 금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은 뭐 이제 기준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쪽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이씨 뭐 이게 금리도 인상되고 그러면은 이제 주가 뭐 망가지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초입 상승 구간에서는 주가가 망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테이퍼링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테이퍼링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거기에 대한 것을 악재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냥 경기가 좋아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막 이렇게 막 북적북적하고 뭔가 이제 뭐 위기감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경제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겠죠. 뭐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슈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볼 수 있겠지만 아직 금리 인상은 1년도 넘게 남은 이야기고요. 테이퍼링도 아직 시작이 안 된 시점인데 여기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겠나. 물론 주가라는 것은 경기에 대해서 먼저 선행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도 믿고 경기의 규모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 또 빠르게 코로나에 대한 상황들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끌어내린 악재를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거 다 어차피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뭐 완전히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없는 부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증시가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안 나오는 것이 좀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좀 잘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주가가 상승을 강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락을 멈춰 있고 또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있으면 주가가 충분히 올라와 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도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절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악재 다 정리된 거예요. 네, 악재에 대한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10개를 샀는데 9개가 떨어졌다. 개미 투자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올 한 해 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 10개를 샀는데 9개가 떨어져서 이제 종목 수익률이 마이너스 7.55. 실제적으로는 계좌 수익률은 더 많은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네, 올 한 해 동안입니다. 근데 올 한 해 동안 1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6월 초반부 정도까지는 그래도 계좌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좀 이제 수익률이 나빴었던 그런 이유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에 네, 매수를 많이 했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었던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 현대모비스, 현대차, LG전자, 네이버, NC소프트, 기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이기도 하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확대된 것들은 상당한 손실이 또 나타났을 수도 있겠죠. NC소프트가 마이너스 16.3%, 현대모비스가 마이너스 16.3%,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2.5% 정도 평균적으로 손실이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6%대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는 마이너스 7.9%, 현대차도 마이너스 12%대가 넘네요. LG전자 마이너스 1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LG전자 같은 경우 그때 그 전기차, 애플카 그런 얘기 나오면서 팍 떴을 때 매수해가지고 손실 좀 많이 보신 그런 분들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제가 유일하게 카카오와 네이버 둘 중에 뭐 살래? 그러고 하면은 네이버를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던 종목이죠. 네이버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플랫폼의 확장이라는 이런 것들이 물론 정부 규제를 통해서 카카오가 같이 맞물려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상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익이 좀 잡혀있는 모습이네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같이 포함을 시켜버리면 어마어마한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여기서 이제 왜 손실이 많이 났는지 왜 계좌가 이렇게 됐는지를 좀 봐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들어서서 투자하신 분들이 손실 났다.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7, 8, 9월 달에 매수한 종목들 손실 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손실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손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같은 장에서는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시더라도 지금 같은 장에서는 힘든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1년치를 본다면 올 1월부터 지금 9월 달까지 본다면 계좌가 마이너스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네, 유지를 좀 하고 있다거나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거나 아니면은 연초에 수익을 좀 냈었던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 조금 깎아 먹었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1월 달부터 계속 손실이 나고 여기서는 지금 7.5%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월 달부터 이렇게 대형주 쪽 집중하신 분들은 더 많은 손실이 났겠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수익률의 함정이다. 왜? 많이 올라갔었던, 즉 작년 연말 시점에서 많이 올라가서 증시를 뜨겁게 달궜었던 주력이라고 만들었었던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하게 되면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즉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 지금 대형주, 아까 전에 보셨던 대형주들이 전부 다 그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즉 많이 올라간 주식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들어가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되는 부분이겠죠.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차익 실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네, 오르기 전에 매수한 어떤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팔아먹은 놈들은 수익을 챙기는 부분이 되겠지만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남의 던져놓은 물량을 받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실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 물량을 더 비싸게 받아준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미 꼭대기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많이 올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들어가는 거. 와, 100%나 올랐어? 더 먹을 수 있겠지? 라고 들어가는 거. 자, 근데 100%나 올랐어라는 것은 일단 보여주기 식의 그런 모습들이죠. 네, 나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너 이제 들어올래? 이런 식의 느낌이라서 야, 그렇게 좋으면 나도 할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미 다 끝났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보여지는 거, 자 100% 수익입니다. 딱 보여지면 거기는 고점이니까 더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100% 갈 걸 사야지 이미 100% 간 걸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는 것. 간이 아니라 갈을 사는 겁니다. 많이 올라간이 아니라 많이 올라갈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잘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 보이는 것들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 별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K카, 공모가 밴드 하단을 밑들었다. 와, 이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최근 들어서면서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처음인 거죠. 올해 들어서.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 K카 공모 가격이 원래 그 34,000원대에서 43,000원 정도, 요 정도 범위가 있었는데, 지금 공모 가격이 2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하단보다도 27%나 더 할인돼가지고 공모 가격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시총이 뭐 7천억 정도 나올 것이야 됐는데 이제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기업으로 돼버렸어요. 지금 K카가 가장 이제 그 규모가 좀 클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었던 건데 이거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국내외 기관이 371개가 참여를 했는데 경쟁률은 40대 1에 그쳤다.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뭐 최근에 있었던 거 그 뭐 원준이라든지 뭐 조그만 기업들 있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경쟁률 자체가 뭐 1000대 1, 뭐 2000대 1 뭐 이렇게 나와서 뭐 1억 넣어도 한 주도 못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원준이라는 기업에 그 청약을 넣었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네, 이게 인기가 있는 그런 기업들 대비해서 얘는 기관 수요까지도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기관 수요 없이 그냥 바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조금 네, 의아한 부분인데 글쎄요, 뭐, K카 같은 경우는 뭐, 계절성 특징이 없죠. 이제 중고차 판매 업체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글쎄요, 지금 이 정도는 조금, 네, 청약받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과연 흥행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국내, 뭐, 해외 쪽 기관들은 조금 참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국내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봤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 보유 확약에서도 겨우 4.9%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상장하자마자 팔아먹으란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량적인 부분이 좀 부담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공모 주식 수도 많이 줄었고, 뭐, 물량이 좀 적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호 예수 물량이 좀 있다. 뭐, 그런데, 당장 이제, 이, 공모주 청약을 하는 사람들은 1년 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장 이후에 뭐 따상을 가느냐 급등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요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하고 드는 거죠. 아마 K카는 공모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네 공모를 신청하시면 이거는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은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공모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의 성격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장기적으로 그냥 보유하고 싶은 기업이다. 뭐 원래 이 기업 나오길 기다렸다 이러면은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이 K카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그냥 뭐 기업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규 상장이라는 어떤 그런 프리미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 상승하는 것을 기대를 하셨다라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공모 청약받는 것이 그렇게 조금 매력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3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해외 시장 악재들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중국은 홍다와 전력난, 미국은 셧다운과 디폴트 금리, 국채금리에 대한 내용이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부분들, 뭐, 일단은,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닐 것 같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더 큰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저점을 좀 잡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10개를 샀는데 9개가 떨어졌다. 이런 뭐 거의 뭐 이런 정도인데 그냥 이거 뭐 단순 통계에 그치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이 올랐을 때 산 거죠. 이미 올라간 뒤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카가 공모 가격이 지금 공모 가격 밴드 하단보다도 더 할인돼 가지고 25,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흥행에 조금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약간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자 이제 청약에 들어가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윌리엄 오닐이 말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이야기예요. 자, 주식을 매도할 최선의 시점은 주가가 오를 때이다. 상승세를 타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보일 때가 매도 시점이다. 정확히 천정해서 팔려고 하지 말고 팔고 난 뒤에도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자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뭐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제 뭐 그 환호성을 지를 때 그럴 때 매도하고 나와라 이런 얘기인데, 반대로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주식을 매도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을 매도할 시점 가장 좋은 최선의 포인트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라는 것. 아직 오르지 않았다면 주식을 팔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감이 필요하다는 거,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식은 어느 위치에 있는 걸까요? 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화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